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일권 부분의 금융상품 그리고 부동산 관련 상품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기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상품하고 부동산 관련 상품 특징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교재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동산과 금융상품 쪽 특히나 금융상품 쪽이 또 내용이 많은데요. 학습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은 개략적인 내용만 심지어는 막 스킵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가려가지고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차를 두고서 학습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 많은 내용,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두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개략적인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 혹은 학습의 편의상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섭렵하시고 다음에 학습하실 때 혹은 문제풀이 하실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전체의 내용들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략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먼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교재의 104페이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교재는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금융기관보다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교재에서도 간혹 기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니까요. 첫 번째 줄에 금융회사의 정의, 자금의 공급자, 잉여자와 자금이 필요한 사람, 수요자 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우리는 금융회사라고 한다. 자, 자금이 남는 사람, 자금의 공급자라고 한다면 반면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금의 수요자. 이 둘 간의 자금을 주고받고 뭐 대가로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둘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 남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 예를 말 그대로 직접 금융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 끼는 거. 금융기관, 금융회사. 자금이 남는 사람들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얘를 우리는 간접 금융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 직접 금융 방법에 도움을 주는 회사들,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을 도와주는 증권사 같은 회사들, 반면에 간접금융 방식에서 자금의 공급자한테 예금을 받고 은행이죠.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런 두 가지 간접금융을 지원하는 회사들, 직접금융을 지원하는 회사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금융회사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큰 타이틀만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른쪽 페이지 10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금융회사의 경제적 기능.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이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서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와준대요. 바로 밑에 줄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융회사의 역할은 그런 거고 그럼 과연 정보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란 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출자는 A와 대출이 필요한 사람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출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차입자,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자금이 필요한 사람. 자, 은행은 자금을 빌려주는데 A랑 B 둘 중에 한 명한테 자금을 빌려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량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가지고 성실하게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혹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B라는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서 필요해서 빌리기는 할 터인데 어떻게 갚을지는 좀 대책이 없는 사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은행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외관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게 되겠죠. 그 얘기는 정보의 측면에서 이 대출을 성실하게 갚을지 안 갚을지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돈을 빌리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외견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자, 은행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량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5%, 불량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알 수 없으니까 대충 10% 중간 정도의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량한 사람은 대출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우량한 사람은 10% 금리가 너무 높아 보여요. 이 사람은 대출을 받지 않죠. 반면에 이 불량한 사람은 자기는 갚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10% 어차피 안 갚을 건데 뭐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을 대출해주게 되죠. 이 상태를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량한 사람한테 빌려줘서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상황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발생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이 불량한 사람 B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 자금으로 성실히 일해서 갚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남의 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데 투자하게 되죠.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이 거래하는데 한 명은 정보를 알 수 있고 한 명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상태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많이 활성화해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금융회사의 경제적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교재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 보시면은요, 2절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을 조금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은행. 자, 은행은 첫 번째 줄에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나눈다. 일반 은행은 다시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은행, 지방은행 마찬가지죠. 그리고 외국은행에서 온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운 국내 지점. 자,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좀 어려워요. 하지만 예를 들면 바로 밑에 줄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런 것들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한 목적에서 생긴 은행들, 얘네를 우리는 특수은행이라고 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그럼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 업무와 부수 업무, 겸용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단락 첫 번째 고유 업무는 이런 거죠. 은행이 완전하게 고유한 업무, 수신, 예금 받는 거, 여신, 대출 빌려주는 거, 외환, 환전해주고 하는 것들, 수신, 여신, 외환 등이 기본적으로 은행이 고유 업무에 해당이 된다. 다음 단락 부수 업무. 부수 업무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은행의 부수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은행업을 가지게 되면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이러한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지급대행 등을 우리는 부수 업무라고 한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남은 겸용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줄에 겸용 업무. 겸용 업무란 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금융위의 인가, 허가, 등록이 필요한 겸용 업무는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및 모집 매출 주선. 자, 이런 용어들은 저희가 앞으로 학습하시면서 많이 접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증권사의 업무예요. 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알페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매하는 업무, 집합 투자업, 운용사의 기능, 투자 자문업, 자문사의 기능,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기능, 신탁업, 방카슈랑스, 신용카드업 등등등이 은행이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겸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른 인가, 허가 혹은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이고요. 교재 페이지에 한 중간 정도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을 살펴봤으니까 특수은행의 업무는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나라는 단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적인 정책금융이 수요가 감소하고 일반 은행들이 특수은행 업무 영역으로의 진출도 확대됨에 따라 특수은행도 일반 은행화되고 있다. 사실 원래 특수은행들의 목적은 별도로 있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수은행도
일반은행의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반면에 일반은행들도 특수은행들의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구분이. 자, 10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자, 금융자회와 추진 등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세 번째를 의미하고 있죠. 자, 얘네들도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현재는 국내 은행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느낌은 자, 우리가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나눴으나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 이번에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자, 은행은 아닌데 은행과 비슷한가 봐요. 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은 은행과 유사한 여신, 돈 빌려주는 거, 수신, 예금 받는 거, 여수신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돼서 자금 조달,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조금 다른 규제, 여기서 상이한 규제는 은행보다는 조금 낮은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받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4줄, 5줄 정도 내려오시면 예를 들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을 일컫는 말, 우체국 예금, 그리고 종금사, 종합금융회사 등이 비은행, 은행은 아닌데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비슷한 기관이라고,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주줄 내려오시면요. 상호저축은행은 일정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서민, 소규모 기업, 금융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 금융회사를 말한다. 자, 세 줄 내려오시면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우리가 특수은행으로 구분했는데 얘는 조합이에요, 조합. 예를 들면 농협이라고 써있긴 한데 간판 밑에 보시면 뭐 원예농협, 축산농협 이렇게 써있는 데를 우리는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수협도 마찬가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는 우리가 특수은행으로 분류하지만 수산업협동조합은 우리가 신용협동기구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 끝에 보시면은요, 조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 제공과 대출 통한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신용협동기구라고 합니다. 자, 110페이지 보시면 큰 3번, 동그라미 3번, 금융투자업자. 요 용어는 자본시장법에서 만든 용어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그림 3-1번 보시면 왼쪽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오른쪽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 보시면 일단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금융회사를 분류할 때 업태나 업 형태나 회사별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자본시장법은 어떤 명칭에 불구하고 은행이 되었든 증권사가 되었든 보험회사가 되었든 선물회사가 되었든 회사의 어떤 업무 형태, 회사의 형태에 불구하고 회사를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투자업을 다음에 6가지, 딱 자본시장법은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운용사를 말하는 거고요. 투자자문업, 투자인임업과 신탁업, 딱 6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자, 그림 3-1로 2줄 올라가시면요, 위로. 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진입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을 업 형태가 아니라 기능별로 정해놓고 있다. 기능.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 요건에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애드온 방식. 은행은 꼭 은행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부합한다면 다른 업무도 계속 붙일 수 있대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복수의 업무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자본시장법은 업의 형태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취급하는 기능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을 분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크게 뒤에서 저희가 보험상품에 대해 다시 볼 거예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도 보험을 취급합니다. 우체국 보험, 그리고 각종 공제기관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13번 기타 금융회사 동그라미 큰 5번이고요. 첫 번째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를 지배,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우리는 금융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일반 지주회사,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달리 공정거래법도 적용되지만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도 적용된다. 다시 금융지주회사는 2가지 법이 다 적용되네요.
양가로 2번 여신 전문 금융회사, 여전사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요, 수신, 돈을 예금을 받는 기능은 없어요. 여신 업무만을 대출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교재도 막 금융회사와 금융기관을 왔다 갔다 쓰고 있네요. 금융회사를 우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표현을 한다. 자, 114페이지 양가로 3번 벤처 캐피탈 회사, 보다 신생 기업, 좀 리스크 있는 기업에 투자, 대출해주는 회사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 대부업자,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증권금융회사.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 투자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증권금융 업무입니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두 줄 내려오시면 끝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증권금융 전담 기관을 두고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한 기관만, 회사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15페이지 3절 금융상품의 개요. 예전의 교재에서는 굉장히 뒤쪽에 있었는데 새로 교재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굉장히 좋은 체계인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체계를 보여주는 방법 같고요. 자, 그림 3-2번 금융상품의 구분. 같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금융상품을 어떠한 기준으로 세분할 수가 있는가? 금융상품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투자성입니다. 투자성. 이 투자성의 다른 말은 교재와 같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은 이하가 될 수 있느냐?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투자성이 있으니까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명명이에요.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 없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투자했으면 투자가 잘 안 돼도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보면 금융 비투자 상품이 맞는데 자본시장법은 얘를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비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투자 상품은 더 이상의 정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은행이 예금이죠.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예금은 원본을 보장해 줍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두 번째 기준, 이번에는 더 강화된 기준이죠. 원본 손실 가능성보다 더 강화된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가 잘못된다면 150, 160, 170만 원을 손해볼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를 파생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사건이나 이런 데서 살펴보시겠지만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합니다. 증거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투자할 때 10만 원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따라서 10만 원을 내가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방향에 따라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파생상품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는 증권이라고 해요.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 주식, 채권, 세무증권과 지분증권이 되겠고요. 기타, ELS, 파생결합증권, 주식 예탁증권, DR 이런 것들이 증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증권은 다시 더 세분이 없고 파생상품은 다시 너 시장 내에서 거래하냐, 정해진 시장 내에서 아니면 시장 밖에서 거래하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과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장외의 파생상품 이렇게 나누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하고 배우게 될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증권, 두 번째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자, 3-2번 그림의 첫 번째 기준 원본 손실 가능성에 요 단어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성. 얘를 짧은 말로 투자성이라고 한다. 자, 117페이지 보시면은요, 몇 가지 문제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일반 서민이나 중소사업자의 금융 편의와 저축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회사를 우리는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죠. 신용합당조합은 어떤 조합원의 어떤 이익 증대나 이런 것들을 위해 활동하는 회사, 기관을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3번 틀린 내용이었네요. 4번 문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상태를 통해서 금융교래에서는 두 가지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역선택이죠. 118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이 원본 손실 가능성의 다른 의미 투자성, 따라서 금융 투자 상품이라 하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 파생상품이라 한다. 교재의 답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용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2번 문제. 다음 중 신용협동기구에 속하지 않는 회사는 무엇인가? 신용협동조합, 대표적인 신용협동기구죠. 새마을금고 마찬가지. 4번에 농협, 중앙회 말고 단위조합, 원예농협, 축산농협 이런 거 당연히 신용협동기구에 속합니다. 자, 3번의 우체금 예금은 신용협동기구와 마찬가지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중에 하나죠. 3번은 신용협동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체국 예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용협동기구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은행은 아니면서 조금 더 규모를 축소해서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상호저축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대표적인입니다.